안녕하세요. 정엘 가업승계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개인 채널 강소기업 내비게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기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석 연구원님, 오늘 또 대표님들에게 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러 나오셨는데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주제는 세무조사에 대비한 증빙의 필요성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세수 수입이 좀 적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세수가 어느 정도로 거쳤고 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이만큼 모자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세수가 정말 많이 거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수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이제 올해 세수를 한번 재추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연말에 설정해 놨던 본 예산 400조 5천억 원 대비 지금 약 모자라는 세수가 59조 1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모자란 수치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세수가 많이 거치지 않았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사실은 2022년 전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세수가 초과로 거쳐서 좀 남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좋지 않았죠.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인해서 법인세가 좀 덜 거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덜 거쳤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모자란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거친 세수를 보면 본 예산 400조 5천억 원 대비 약 한 66.6% 정도 거쳤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이 모자란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덜 거쳤는데요.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 경기도 지금 매우 좋지 않고 우리 반도체 산업도 매우 좋지 않죠. 수출 부진이 이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법인세가 약 한 25조 정도 덜 거쳤다고 합니다. 개인 소득세도 약 17조 7천억 정도 덜 거쳤고요. 부가세도 9조 3천억, 대략 한 60조 원 정도가 덜 거쳤다고 하니까 세수 부족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도 아시다시피 세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수를 조금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유튜브나 여러 곳에서 너도 나도 이제 사전 통보장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뭐 이렇게 종종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상황에서 혹시 나에게 뭐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가 온다든가 했을 때 모든 것을 잘 증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대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보면 2019년에 총 세무조사가 약 한 16,000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20년, 21년, 22년 3개년 다 한 14,000건 정도로 전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초과 세수가 거치기도 했었죠. 그렇다고 이렇게 세수가 많이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세무조사가 막 강화될 거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일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은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이렇게 국세청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충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이런 법인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무조사에 대비한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먼저 법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증빙해야 될 게 그동안 많다고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법인 대표님들에게 가는 임원들에게 가는 급여, 상여, 이제 혹은 주주들에게 가는 배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빙이 정말 잘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예로 한번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그 임원에 대해서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비 처리를 부인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그 국가가 승리한 국승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였죠. 예.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이것은 손금 불산임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돼서 다툼이 일어났었죠. 거기서 판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관에 임원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그 다음에 이사회 의사록에 인주가 묻어나오는 점, 급조했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예. 제대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급 사유 그리고 성과 상여금 산정 기준들이 있지 않았다는 점들을 들어서 손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다. 예, 그래서 국가가 승리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조사가 나왔을 때 세무조사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급여, 상여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증빙을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반드시 급여나 상여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두 번째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임원과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무슨 제도, 규정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시고 임원과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정관에 그 제도를 명시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규정대로 이행해야 되죠. 정관 혹은 별첨으로 나와 있는 이제 급여 규정이라든지 상여금 규정 등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인주가 묻어나오는 점 이거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사례인데 어떠한 일을 진행하면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이사회 그 다음에 주총을 꼭 거쳐서 의사록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죠. 의사록이 있어야 그것을 진행한 것에 대한 증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대표님들은 이사회 의사록이라든가 주총 의사록 같은 것을 제대로 잘 만들어 놓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사고 임원이고 그 다음에 주주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문제가 없이 그냥 지나가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그 다음에 증빙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사록 혹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인주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이가 언제 만들어진 종인지, 근데 언제 쓰여진 것인지를 다 국세청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조하셔서는 안 되고 이러한 급여를 지급할 때 보수 계약서라든가 그 다음에 상여금을 지급할 때 이사회 의사록, 주총 의사록은 반드시 그때그때 잘 작성해 두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 중에 이제 배당인데요. 배당 중에 중간배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배당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관에 그 규정이 있어야 중간배당이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중간배당은 정기주총이 아닌 이제 임시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지게 되죠. 예. 연중 한 번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중간배당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판례들이 좀 나오는데 정관에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관에 위배된다고 부인당하고 하나는 중간배당 규정은 있었지만 이사회 결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간배당 같은 경우 제대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정관에도 반드시 규정을 갖추어 놓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죠. 그럴 때는 대표이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임원이면서 주주기 때문에 주총 의사록으로 다 가름하기도 하시죠. 어쨌든 규정을 반드시 정관에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사회 의사록 혹은 주총 의사록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급여와 상여, 중간배당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그 외에도 사소한 거라도 꼭 챙겨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금액도 크고 비중도 큰 것이 이제 급여나 상여, 배당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비중은 그만큼 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소하게 챙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차량 운행에 대한 증빙, 두 번째는 대표님들이 가입하신 기업보험에 대한 증빙입니다. 먼저 이제 차량 운행에 대한 증빙인데요. 대표님들 혹시 차량 운행 기록부 쓰고 계신가요? 예, 대부분 대표님들이 아마 안 쓰고 계실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제 쓰라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법인에서 법인카를 운행하실 때는 비용 처리를 해주죠. 예, 비용 처리를 해주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대상인데요. 증빙해야 될 대상은 이제 승용차만 해당됩니다. 화물차 이런 거 해당 안 됩니다. 예. 뭐 개인 사업자도 물론 해당되고요. 법인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빙이 필요한 차량은 이제 승용차만이고요. 그러면 얼마까지 비용 처리를 해주느냐? 연간 이제 한 대당이에요. 한 대당 렌트나 리스를 하신 차량들은 연간 1,500만 원까지 예, 비용 처리가 그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셨다면 이제 감가상각이 되겠죠. 연간 800만 원씩 5년 동안 8, 5, 40, 4천만 원까지 이제 비용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1,5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가령 대표님들 타시는 차들이 대부분 괜찮은 차잖아요. 뭐 벤츠라든가 뭐 GV80이라든가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뭐 장기 렌트나 리스를 하셨다면 그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이 아마 넘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주유비 그다음에 뭐 운행하는데 주유비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 건데 1,500만 원이 넘어가요.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증빙을 하셔야 예,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행일지나 이런 것들을 작성 안 하시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과된 것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받고 싶으시면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셔야 돼요. 이게 업무 관련이라는 것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주말에 타고 가신 것 이런 것들 증빙 안 되는 것들은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대표님들이 그냥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이런 거를 작성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1,5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 받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증빙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상여 처리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이것까지 비용 처리 받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차량 운행 기록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임직원 보험 가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대표님들이 가입한 기업보험입니다. 주로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하셨을 텐데 이것도 비용 처리를 받으시려면 이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죠. 예. 적립보험료가 제로다라는 이제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다 1년 동안 납입하신 후에 해당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이제 손비 처리를 위한 납입 내역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보험회사에서는 뭐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하겠죠. 그럼 서류 내시고 그걸 받으셔서 이제 세무사에게 주시면 세무사가 그것을 비용 처리를 해줄 겁니다. 간혹 보면 대표님들이 그것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비용 처리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간단히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아마 대표님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아마 법인의 대표님들은 회사 차원에서의 대표의 역할 외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금전거래들이나 그다음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인 차원에서 우리가 증빙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한 축은 이제 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간, 특히 가족 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 부모 자식 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배우자 간이 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현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다 있는데 뭐 이것을 그냥 주기도 하고 뭐 증여가 되기도 하고 대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는 케이스가 있겠죠. 물론 생활비를 주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요.
배우자 간,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생활비를 이렇게 입금하는, 계좌이체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자녀들이 이제 그 유학을 가서 유학비를 입금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지나면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혼 비용을 부모님들이 지원해 주는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들어오는 축의금들, 이거는 또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네 번째는 정말로 부모님들 혹은 이제 가족 간에 돈을 대여해 주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겠지만 실제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살아생전에 이제 나의 재산을 이제 증여해 주는 증여,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속,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신경 쓰고 증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렇게 사소한 돈 거래, 계좌 이체를 통한 돈 거래에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 제가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용돈이나 이제 생활비죠. 용돈이나 생활비를 또 이제 무상으로 주는 거죠. 예, 주는 거는 증여인데 이것을 과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예. 유튜브나 다른 영상들 보면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냥 사회적 통념상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자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하는 사람, 조사하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 많이 가미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니면 과하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첫째, 사회적 통념상 용돈과 생활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원칙이고요. 예. 그러나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용돈과 생활비죠. 예.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생활비를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자식은 그것을 갖고 이제 생활하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과도한 생활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생활비를 준다. 그런데 생활비를 실제로 쓰는 것은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다. 나머지가 차익이잖아요. 이 차익을 갖고 뭘 할까요? 예,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자산을 사서 증식시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오바되는 금액, 또 그것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거나 투자로 인해서 이익이 났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통념이라는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가족 간에 생활비나 그다음에 용돈을 줄 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은 크게 뭐 증여세를 내가 낼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근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 유학비인데요. 예, 유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케이스고, 유학을 하는데, 공부하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에 대한 걱정을 하고 증빙을 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는 한 유학비도 뭐 용돈이나 생활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데요. 이제 뭐 용돈이나 생활비, 유학비 말고 이제 자녀가 커서 결혼하게 되면 이때 커다란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일단 축의금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결혼식에서. 이럴 때 축의금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개인은 축의금 비용 처리 받죠. 예. 비용 처리 받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거를 또 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에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축의금처럼 주는 이런 형태, 이것도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수준의 금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이죠. 특히 여러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결혼하는 커플에게 뭐 커다란 금액, 큰 금액이죠. 뭐 몇천만 원 혹은 억 이렇게 준다면 이것은 증여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뭐 집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혼수를 해준다든가 해서 돈이 많이 사실 들어갑니다. 예. 이럴 때는 그동안은 뭐죠? 그 자녀, 성년 자녀 이제 증여 공제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이렇게 지원해 줄 수가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결혼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주택을 뭐 전세를 한다거나 할 때도 굉장히 커다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으로 사실 커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2023년 세법 개정안에 혼인 공제에 대한 금액이 이제 추가되었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혼인 공제 1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5천만 원 플러스 1억을 추가하면 이제 1억 5천만 원의 공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결혼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결혼한 날을 기점으로 직전 2년, 직후 2년, 후 2년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좀 5천만 원 내에서는 조금 지원이 어렵고 더 큰 금액이 필요한데 세금 걱정을 하셨던 대표님들이 있으시다면 1억 5천 이것도 만족스럽진 못하실 거예요. 예. 그러나 1억 5천까지는 세금 없이 이렇게 자녀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 간에 세금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금전 거래 부분, 그다음에 주의사항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까 대여, 이제 가족 간에 빌려주는 거래 부분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 주의할 사항들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증여나 이제 상속이 아닌 이렇게 대여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데 이게 좀 금액이 큰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그냥 줄 수는 없고 대여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뭐 억 단위로 빌려준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가족 간 큰 금액의 계좌 이체가 발생하면 일단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쓰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세청은 가족 간에 이렇게 쓰여지는 차용증에 대해서는 크게 잘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상으로는 차용증을 써서 이게 증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빙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 뭘 내야 되죠?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돈을 한 2억 정도 빌려줬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빌려줬으면 우리가 당연히 대표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자를 내야 되죠. 이자를 내지 않으면 빌려준 것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몇 프로 이자를 내야 될까요? 내 자식이니까 시중 금리보다는 좀 싸게 아니면 거의 이자 없게 뭐 0.05%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금리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당좌 대출 이자율은 현재 4.6%죠. 그래서 4.6%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맞게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자는 대출을 받은 자녀라고 칠게요. 대출자는 이자 지급 시에 이제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를 원천 징수하고 차액을 부모님에게 입금하면 되고요. 대여자, 돈을 대출해줬던 부모님은 이자를 받고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시죠. 아니 가족 간에 뭐 4.6% 이자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엇이며 원천 징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정말 머리 아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요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자를 받으시면 이자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자 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 소득으로 보고 그다음에 개인은 이게 금융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되거든요. 이게 바로 개인 간의 금융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할 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개인은 25%, 그다음에 지방세 여기 10%죠. 2.5%. 그래서 27.5%를 원천 징수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6%에 27.5%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이자로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자는 이자 소득이 돼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되게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예. 그래서 또 이게 있죠. 가족 간에 차용증을 썼을 때 1천만 원,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가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자가 1천만 원일 때 4.6%를 이제 역산하면 얼마죠? 2억 1,700 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2억 1,700으로 계산을 할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자 없이 그냥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차용증 쓰시고요. 그렇게 되면 2억 1,700 곱하기 4.6% 하면 대략 998만 몇천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억 1,700만 원, 2억 1,7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없는 범위, 그러니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자가 1,0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대략 2억 원까지 이렇게 자식에게는 빌려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차용증을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차용증을 어떻게 쓰나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대표님도 있으신데 뭐 인터넷 보면은 차용증에 대한 양식들 다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용증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를 빌려줄 건지, 그 다음에 빌려주는 사람은 누구고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인적사항, 그 다음에 금리는 몇 프로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언제 갚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소득으로 갚을 것인지 이런 것들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차용증으로서는 차용증을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아마 그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증여로 추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설명을 가장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기존 영상에서 증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증여 시에 주의할 점들을 다시 한번 대표님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넘어오는 거죠. 이제 대여에서 이제 증여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살아생전에 나의 자산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이제 증여라고 하죠. 사망한 이후에 이제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데 증여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똑같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1억까지는 10%고요. 1억 초과해서 5억까지는 20%, 5억 초과해서 10억까지는 30%, 그 다음에 10억 초과해서 30억까지는 40%, 이제 30억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최고 세율인 50%의 이제 상속 증여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증여를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 가액이 커지면, 평가액이 커지면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액이 낮을 때, 세금이 적을 때 이렇게 증여를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돈을 주고 받았을 때, 뭐 증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뭐 현금 거래를 했을 때, 줄 때 어떤 것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니까요.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돈을 주실 때 이제 현금 계좌이체를 하시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그거 기억나시죠?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의심 거래 보고제도, 예, CTR, STR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냥 막 준다고 그냥 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그렇긴 한데 대부분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렇게 몰래 주려고 하실 때 나오는 거거든요. 몰래 우리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계좌이체를 하면 다 드러나니까 그냥 현금을 빼서 아무도 몰래 살짝 세금 없이 주려고 하실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체크해 보셔라 라는 내용에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고액 현금 거래는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죠.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인출을 하면 FIU,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이런 금융회사, 즉 은행 등에서는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FIU로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고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아니면 좀 의심스럽다라고 판단되어질 경우에는 이게 바로 법집행기관이죠. 검찰이라든지 국세청 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게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그만 사건으로 인해서 더 뒤에 큰 것까지 파헤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에서 기준 금액이 예전에는 5천만 원이었어요. 한 번에 5천만 원을 뺄 때 이제 이게 고액 현금 거래 기준 금액이 돼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때 이후로 이 금액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면밀하게 보겠다는 의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2008년에 3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2천만 원으로 낮아졌다가 결국 2019년 7월부터 지금 현재 기준 금액인 1천만 원까지 낮아진 거죠. 쉽게 말하면 은행 등에서 현금으로 1천만 원을 이렇게 하루에 뽑아버리시면 이거 FIU로 보고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법집행기관까지 가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고액 현금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제 조금 헷갈릴까 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각 은행별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보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은행에서 1천만 원 이내에서 인출하신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두 번째, 한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을 인출하는데 내가 창구에서 인출하기가 부담스러우니 뭐 ATM기에서 뭐 500만 원, 창구에서 500만 원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방법을 다 합쳐서 한 은행에서 1천만 원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A란 은행에서 어떤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든 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요거는 또 다릅니다. 입금과 출금을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A은행에서 입금 900만 원, 출금 900만 원 이거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에이, 1천만 원 그러면 900만 원으로 다 그냥 하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뭐 얘기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뭐 누군들 다 1천만 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900만 원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500만 원을 계속 이렇게 뽑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해당은 안 되죠. 고액 현금 거래 기준 금액에 해당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도 현금을 일정 금액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뽑으면 은행에서는 아까는 이제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잖아요. 이것은 의심 거래 보고제도입니다. STR, suspicious, 의심스러운, 용의자 이런 뜻이거든요. 의심 거래도 이 금융기관에서 보고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뭐 5만 원짜리 현금 다발 많이 뽑아서 내가 창고에 장롱 속에 보관하면서 많이 쓰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현금을 인출하고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한 제약이 많아져서 이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금 함부로 이렇게 뽑다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이 제도를 잘 아시고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할 때 증여 공제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하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성년 자녀에게는 직전 10년 이내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란 얘기입니다. 세금이 없이 증여할 수 있고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얼마라고 그랬죠? 예,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에게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는 6억, 기타 친족 1천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물가가 상승한 것에 비하면 이 공제 금액이 너무 낮다, 현실하고 맞지 않다 이런 것도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올려왔던 것인데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이 금액에 대해서 만족스러우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녀도 5천만 원 하지 말고 한 1억 정도 해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배우자가 한 10억 정도 해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기준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이 내가 증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증여라고 간주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파트 이제 매입하실 때, 구입하실 때 공동 명의로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어떤 대표님이 아파트를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셨는데 이제 저 세금 내는 거 좀 분산하려고, 이거 세금 뭐 저 종부세라든지 이런 거 다 분산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공동 명의 하면 나 혼자 내면 10억에 대해서 내는데 우리 아내와 배우자에게 이렇게 공동 명의로 5억 해서 이렇게 구입하시면 따로따로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뭐 절세 효과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이제 배우자가 특별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5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증여로 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남편이 5억을 증여해서 그 5억을 재원으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라고 보고 증여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에 직전 10년 이내에 배우자 공제가 없었다면 5억까지니까 세금이 없겠죠. 그러나 6억 공제에 대한 카드를 쓰실 수 없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6억에 대한 카드를 쓰신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구매로 5억이 증여된 것으로 인정이 돼버렸다. 그러면 5억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5억은 얼마? 1억까지는 10%, 1억부터 5억까지는 얼마나 그랬죠? 20%죠. 예, 여기에 대한 세율대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시게 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할 때 증여가 있는지 없는지 볼 때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반드시 이 아파트 공동명의냐 아니냐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여에 대한 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증여는 가능하면 가액이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세율이 낮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증여를 할 때 뭐 이게 현금만 증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주식으로도 증여할 수 있고 회사의 주식으로도,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회사의 주식으로도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 증여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증여하실 때는 시가로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샀을 때 시가, 이거 갖고 증여를 하기 때문에 막 우스갯소리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예. 주가가 가장 바닥일 때 이렇게 증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인데 갑자기 주가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증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54조에 의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주식 가격을 계산하고 그 가격에 의해서 증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시가거든요. 그렇게 증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할 때도 잘 조절해서 가격이 가장 낮을 때, 평가액이 낮을 때 증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여는 한 사람이 받을 때 그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의 팁은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례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10억을 다 줄 때는 10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지만 며느리가 이제 들어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하고 이렇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될 때는 물론 5억씩 따로 떨어지긴 하지만 공제 금액은 각각 다릅니다. 공제 금액은 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녀 공제가 없었다면 5천만 원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4,5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겠죠. 며느리는 어떤가요? 며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기타 친족에 해당됩니다.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타 친족은 공제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만 원 빼고 5억에서 1,000만 원 빼면 4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의 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5천만 원 공제를 받게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고 증여를 하실 때는 내가 실제로 증여 안 했는데 혹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 할 때는 주의하시고 반드시 증빙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증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전략적으로 증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가액이 가장 낮을 때를 선택하셔서 혹은 예측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세무조사 대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평상시에도 항상 이거는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네요. 그래서 미리미리 아마 이야기한 상담 신청을 받아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리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올해는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 다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상속 부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또 가산세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마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상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상속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상속 재원 마련이죠. 예, 재원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주의할 것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요즘 상속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금액이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죠. 예.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이전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 그 일가에 대해서 상속세가 약 12조 정도 나와서 그거 납부하는 지금 5년 동안 납부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납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세 규모가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도 팔고 있고 막 그렇게 하죠. 예.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넥슨 아시죠? 예. 김정주 회장 사업주가 이제 사망하면서 여기가 그 상속세가 여기도 그러니까 재원이 한 10조 정도 돼가서 한 6조 5천억 정도 이제 상속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재원이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예. 이거 지난 여름에 기사가 나왔었어요. 여기 넥슨 그룹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을 물납을 했습니다. 이 유족들이. 그래서 어디에 물납했냐면 기재부한테 물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납도 가능하잖아요. 현금이 아니라. 이거를 한 80여만 주 이상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을 시가로 계산했더니 약 4조 7천억 정도 됐었고요. 지분율이 29.3% 거의 30%예요. 이게 거의 기재부가 최대 주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기재부가 여기 NXC의 주주가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이게 상속세의 현실이죠. 예. 상속 가액이 많아지면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또 대기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잖아요. 50% 이상 나오잖아요. 예.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대표님들도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이제 형성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셔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원들은 준비가 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면세점 통과해서 가액이 한 뭐 100억 원 정도라 그러면 얼추 막 50억 정도는 내셔야 되는데 50억이란 현금이 어디 있나요? 다 부동산에 있든가 뭐 이렇게 이게 상속할 때 비상장법인도 비상장법인의 이제 평가액을 갖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돈은 없는데 평가액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상속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것, 어차피 피해갈 수 없다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 점검해야 될 것 하나, 우리 그 추정상속재산 있죠. 네, 추정상속재산. 이게 원래 사망일로부터 직전 이내까지는 여기 자금에 대해서 상속인이 증빙을 책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후의 것은 국세청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거, 국세청이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상속인이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이 기간이 있죠. 2년. 2년 이내인데요. 2년 이내, 그러니까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여기 상속인,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은 이것은 상속인에게 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상속인들,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녀들은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없으면 그것은 네가 증빙해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증여세법 제15조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과표 합산이라는 것에 명확히 규정이 나와 있고 이거 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도 모르는 곳에 뭐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현금을 인출했다거나 했을 경우는 이게 상속인들이 증빙 못하면 상속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합산되는 거죠. 상속재산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있는데 용어도 다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신고불성실은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은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납부세액의 20%를 먼저 가산세로 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또 하나는 납부지연 가산세죠. 납부를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일부러 하지 않았던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상속세 혹은 증여세 플러스 납부를 지연했던 것에 대한 페널티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거든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10만 분의 22 하루당이에요. 그러면 하루당 0.022%가 이자율입니다. 그럼 이거를 1년 365일로 곱하면 얼마나 되느냐? 8.03%예요. 거의 10%죠. 예. 그래서 그 납부를 안 하고 그냥 막 지나가시면 5년이 지나면 뭐 8, 5, 40, 40%, 40에서 50% 정도가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더 추가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산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명확히 알고 계산도 정확히 하고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정확히 지키셔서 내시고요. 이렇게 몰랐을 경우나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몰랐거나 일부러 알아서 몰랐을 때는 뭐 어떤 문제이건 관계없이 가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산세는 불필요한 세금입니다. 정확히 내가 낼 세금을 인지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들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우리 유튜브 밑에 상담하시는 곳에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설명란에도 있고요. 댓글란에 상담 신청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출연하신 이기호 수석연구원님에게 지정해서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